세계 단편 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 6부작의 첫 번째 세계 단편 소설 50선. 메이너 농장의 존수 씨는 닭장을 잠그긴 했지만 술이 너무 취해 닭장에 작은 구멍을 닫는 일은 잊어버렸다. 존수 씨 침실에 불이 꺼지자 축사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존경받는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전날 밤 꾼 꿈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1시간쯤 잠을 덜 자더라도 동물들은 그 얘기를 듣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메이저는 헛간 한쪽 끝 녹지막한 연단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그는 뚱뚱하게 살이 찌긴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돼지였고 현명하고 인자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맨 먼저 블루벨, 제시, 핀처 등 3마리 개와 뒤따라 들어온 돼지들이 연단 바로 앞에 깔린 집 위에 앉았다. 짐수레를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복서는 머리는 좋은 편은 아니지만 꿋꿋하고 변함없는 성격과 일할 때 발휘하는 무서운 힘 때문에 널리 존경을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 왔다. 벤자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성질도 제일 고약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어쩌다 말을 해도 비꼬는 투였다. 암탉, 비둘기, 새끼오리, 양과 암소들은 물론 흰 암말 몰리와 고양이까지 뒷문 횃대에서 잠든 길들여진 까마귀 모제스를 제외하고 모든 동물들이 모였다. 동무들, 어젯밤 내가 꾼 이상한 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허나 그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다른 얘기부터 할까 하오. 좋습니다. 동무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짤수. 우린 목숨을 간신히 이어갈 정도의 먹이만 얻어먹고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하오. 얼쏘! 자연의 질서일까요? 아닙니다, 동무들. 영국은 땅이 기름져서 풍부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만 해도 12마리 말과 20마리 암소, 수백 마리 양을 먹여 살릴 수 있지요. 그럼 사는 꼴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뭡니까? 인간들이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적은 인간이요. 인간 때문이라뇨?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이요. 젖도 짜지 못하고 알도 낳지 못하는 데다 쟁기 끌 힘도 없지요. 그런 인간이 동물의 주인이라니 말도 안 돼요. 암소 여러분, 송아지를 키워야 할 우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유는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어. 암탉 여러분, 낳은 알 중에서 병아리로 부화한 건 몇 마리입니까? 나머진 존스 씨의 직업을 불려주기 위해 시장으로 팔려갔죠. 클로버 동부, 당신이 낳은 망아지 4마리 지금 어디 있어? 게다가 우리는 그 비참한 생명마저 천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돼지들은 1년 안에 도살대에서 목숨을 잃게 될 거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공포를 당할 거요. 개 역시 늙으면 목에 벽돌을 매달아 연못에 던져 죽일 거요. 동무들, 우리 삶의 이 모든 불행이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소? 인간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노동 생산물은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전복시키기 위해 혼연의 힘을 다하는 것.
동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요. 봉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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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기가 언제 시작될진 모르나 정의의 날이 오는 건 확실하오. 동무들, 나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해 미래의 모든 세대가 승리의 날까지 투쟁하게 하시오. 투쟁! 인간의 어떠한 가문 이설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오. 우리 동물들은 투쟁을 위해 철저한 단합을 이룩합시다. 모든 인간은 적입니다. 허나 모든 동물들은 동지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건 모두 적이고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모두 친구입니다. 두 발짝, 네 발 친구.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습관은 악덕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 악덕, 인간 악덕. 무엇보다 강조할 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고 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제 어젯밤 꿈 얘기를 하겠소. 내가 어린 돼지일 때 곡조와 처음 세 마디 가사만 아는 노래를 불렀는데 꿈에 그 가락과 잊혀졌던 가사가 생각났소.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입니다. 그 노래는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와 비슷한 감동적인 곡조였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온 우리 땅 위에 모든 동물들아, 그날이 올지니 인간들은 추방되리. 풍요한 영국 들판 동물말 활보하리. 코에선 굴레 등에선 멍에 사라지리. 제갈박찬 없을고 회초리는 소리 없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황금빛 미래 향한 기쁜 소식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널리 전하라.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널리 전하라. 메이저의 노래에 흥분한 동물들은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연거푸 5번이나 잇따라 불렀는데 불행히도 이 소란 때문에 존수 씨가 잠을 깼다. 농장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확신한 존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세워둔 총을 들어 어둠 속으로 총알을 발사했다. 총알은 헛간벽에 박혔고 동물 모임은 순식간에 해산되었다. 모두가 제 잠자리로 도망쳤던 것이다. 온 농장은 곧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사흘 후 늙은 메이저는 잠을 자다 평화롭게 숨을 거뒀고 과수원 아래쪽에 묻혔다.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었다. 그들은 메이저가 예언한 봉기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 봉기를 준비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혜로운 돼지들이 지도자가 되는 건 당연했다. 그 중에도 존수 씨가 팔아먹기 위해 사육하고 있는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란 2마리 수태지가 가장 뛰어났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사납게 보이는
버크셔종 수태지로 말솜씨는 별로지만 자기 생각을 관철한다는 평판이 나 있었다. 스노볼은 쾌활하고 말 잘하고 여러 가지 재주도 뛰어났지만 나폴레옹만큼 심지가 깊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장의 나머지 식용돼지들 중 스킬러는 훌륭한 연설가로 동물들은 스킬러의 언변에 걸리면 검정도 하양이 된다고 했다. 우리 돼지들이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완벽한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상은 동물주의요. 난 주인님 존스 씨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킬 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왜 우리가 걱정하죠? 동무들, 그건 동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입니다. 저기요, 봉기 후에도 제 갈기에 리본을 매도 괜찮을까요? 동무, 당신이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리본들은 노예의 휘장에 지나지 않소. 당신의 자유가 리본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오?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리본은요. 지도자 돼지들은 무지한 동물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까마귀 모제스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대응하느라 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다. 동물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하늘 높이 구름 너머에 있는 슈가 캔디산이란 곳으로 가지. 슈가 캔디산은 사시사철 토끼풀이 자라고 울타리엔 설탕이 열리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난 거길 가봤단다. 동물들은 수다만 떨고 일은 하지 않는 모제스를 미워했지만 슈가 캔디사는 믿었다. 돼지들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동물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을 빼며 토의해야 했다. 봉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였다. 존스 씨는 비록 엄한 주인이기는 했지만 유능한 농장주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무슨 소송을 냈다 지는 바람에 돈을 날리고 잔뜩 우울해져서 매일 술타령이었다. 동물들은 제대로 먹이를 얻어먹지 못했다. 6월이 돌아와 건초를 벨 시기가 왔다. 술에 취한 존스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일꾼들은 토끼 사냥을 나갔기 때문에 동물들은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뿔로 곡간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다른 동물도 광으로 들어가 곡물 상자에 머리를 박고 먹어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존스 씨가 잠을 깼다. 이놈들이 미쳤나?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굶주린 동물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전에 조금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제히 일어나 그들의 박해자들에게 덤벼들었다. 동물주의를 기억해라! 두 발로 걷는 건 우리의 적이다! 인간에게 덤벼라! 인간들을 걷어차라! 암수는 뿔로 받고 닭은 뒤로 쏴라! 존스와 일꾼들은 동물들의 난동에 기가 질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존스 부인도 황급히 소지품을 챙겨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제스가 횃대에서 펄쩍 뛰어 그녀를 따라 날며 큰 소리로 까악 울부짖었다. 동물들은 인간들을 쫓아 내몰고서는 5개의 빗장에 달린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리고 자신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새에 봉기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존수는 추방되고 메이너 농장은 온전히 그들 것이 되었다. 동물들은 농장에 인간이 숨어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는 듯 농장 경계선을 빙 돌아 뛰어다닌 다음 가증스런 존수의 통치 흔적을 말끔하게 닦아냈다. 마구간 끝에 있는 광을 열어라! 고삐와 굴레, 눈가래기와 채찍을 꺼내 모닥불에 던져넣어라! 동물들은 채찍이 불 속에서 타는 걸 보자 모두 희희낙낙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물들은 존수 씨를 상기시켜주는 것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날이 올지니 인간들은 주방들이 분명한 영국들판 동물만 갈구하리. 그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이나 부르고 잠자리에 들어 단잠을 잤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은 어제의 영광스러운 일을 떠올렸지만 농장이 그들께 됐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줄지어 농장 건물 쪽으로 발을 옮겼다. 존스 부부가 살던 집 앞에 이르자 동물들은 발을 멈췄다. 독서, 저기 봐요. 말던 소파요. 끔찍해라. 제시, 저 화려한 장식품 좀 봐. 블루벨, 침대엔 깃털 매트리스가 깔려있더라. 몰리, 뭐라는 거야? 그 푸른 리본은 어디서 났어? 존스 부인 옷장에서. 어때? 어울리니? 고급스럽고 예쁘지? 정신 차려. 동물집 있는 거야? 몰리를 호되게 질책한 다음 밖으로 나온 동물들은 그 집을 박물관으로 보존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어느 누구도 집에 들어가 살아선 안 된다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세계 단편 소설 50선 중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길지 않은 생이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했던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의 작품 세계에 대해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20세기 그러니까 2차 대전 전부터 주로 활동을 하니까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주로 활동을 한 저널리스트로 유명하고 소설은 동물농장과 1984년이 대표작인데 그 두 대표작만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빼어난 산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조지 오웰의 문학 세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회의 억압, 폭력, 그 독재에 대한 어떤 사회 비평적인 그리고 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좌파적인 의식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그 오웰 자신의 일대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 대영제국 당시 인도의 공무원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나면서 인도 식민지의 실상을 알았고 성년이 되어서는 그 버마도 역시 영국 제국의 일부였는데 버마에서 영국 경찰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와서는 뜨내기 일을 많이 하면서 그 빈민층에 대한 어떤 그 우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웰의 문학 세계에는 자기의 조국인 영국 제국의 식민지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빈민층에 대한 어떤 우애감이 배어 있어서 어떤 기득권층 그리고 유토피아를 표방하면서도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사회 권위체들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상당히 어떤 그 환상적이거나 어떤 우화적인 방법으로 잘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일부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이야기. 늙은 스테지 메이저는 인간은 동물의 적이며 동물들은 단결하여 봉기하라는 연설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지도자가 된 돼지들은 동물주의 사상을 만들고 봉기를 준비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봉기가 굶주린 동물들로부터 시작되고 성공을 하게 된다. 동무들, 지난 석 달 동안 나와 나폴레옹 동무, 스킬러 동무를 비롯한 돼지 동물들은 존슨의 아이들이 벌인 철작 요번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혔어. 자, 이제 농장 정문에 농장의 새 이름을 써넣으려 하오. 새 이름이 뭐죠? 동물농장이요. 메이너 농장은 오늘부터 동물농장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린 동물주의 원칙을 7계명으로 요약하였어. 7계명은 30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큰 흰 글자로 타르치를 한 검은 벽 위에 쓰여졌다.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7계명 1.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2.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누구든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동의했고 좀 더 현명한 동물들은 즉석에서 7계명을 외우기 시작했다. 자자, 동무들, 건초밭으로 갑시다. 우리의 명예를 걸고서 인간들보다 더 빨리 걷어들입시다. 아니, 암소동무, 무슨 일이요? 도와줘요. 24시간 동안 우유를 차지 않아서 젖이 심하게 불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저, 양동이를 가져오시오. 우리 돼지들이 발굽으로 우유를 짜봅시다. 곧 거품이 있는 크림 같은 우유가 5 양동이나 생겼고 동물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 우유를 바라봤다. 이 우유를 다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저 존스 씨는 우리 먹이에다 가끔 우유를 섞어주기도 했어요. 우유에 신경 쓰지 마시오. 동무들, 건초 수확이 더 중요해요. 스노볼 동무가 인도할 겁니다. 자자, 동무들 앞으로! 나폴레옹이 우유 양동이 앞으로 나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동물들은 건초를 걷어들이기 위해 풀밭으로 행진해갔고 저녁에 돌아와 보니 우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건초를 걷어들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땀을 흘려야 했던가.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그만한 보상을 받았다. 수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이다. 이리야, 동무! 돌아, 동무! 말들은 제 몸에 제초기와 썰애를 달고 뒤따르는 돼지와 함께 꾸준히 들판을 빙빙 돌았다. 제일 약한 동물들까지 모든 동물들이 건초를 뒤집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참여했다. 오리와 암탉마저 하루 종일 햇볕 속을 왔다 갔다 하며 부리로 한 줌씩 건초를 날랐다. 동물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했다. 입에 넣는 먹거리는 더없이 달콤했다. 그것은 스스로 생산한 그들 자신의 먹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탈곡기가 없는데 옥수수 탈곡은 어떻게 하지? 방법이 있어. 다들 옥수수를 밟으시오. 스노볼 동무 말대로 옥수수를 밟읍시다. 어서요. 자, 이제 옥수수대에서 떨어진 알갱이를 후후 불면 껍질이 날아갈 겁니다. 지혜로운 돼지와 엄청난 힘을 가진 복서가 공경을 헤쳐나갔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에게 경탄의 대상이었다. 존스 시절에도 열심히 일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농장의 모든 일이 그의 튼튼한 어깨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복서동무, 이 힘든 일을 동물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스노볼 동무, 내가 30분 일찍 일을 시작하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다른 동물들도 자기 능력에 따라 일을 했다. 어느 누구도 도둑질은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대금량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싸우고 질투하는 일들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나이 많은 당나귀 벤자민은 봉기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벤자민 동무, 존슨 씨가 없어진 지금이 더 행복하죠? 당나귀는 오래 산다네. 죽은 당나귀 본 적 있나? 그는 존수 시대와 똑같이 느릿느릿 완고한 태도로 일했고 봉기 자체나 그 결과에 대해 아무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일요일엔 모두 쉬었다. 다른 날보다 1시간 늦게 아침을 먹고 식사 후엔 매주 빠짐없이 의식이 거행됐다. 의식의 첫 순서는 깃발 개양이었다. 이 깃발의 녹색은 영국의 풀밭을 의미하고 흰색 발굽과 뿔은 앞으로 세워질 동물공화국을 의미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헛간으로 자리를 옮겨 총회를 열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주 작업이 계획되고 결의안 제출과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언제나 영국의 동물들 제창으로 끝냈고 오후는 휴식 시간이었다. 돼지들은 마구간을 그들의 본부로 정하고 저녁마다 이곳에 모여 농장집에서 가져온 책을 보며 대장간일, 목수일 등 필요한 기술을 연구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을 동물위원회로 조직해 나갔다. 암탉은 달걀 생산위원회를, 암소는 깨끗한 꼬리 동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쥐와 토끼를 길들일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도 꼭 필요하지. 하지만 스노볼의 계획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기 학습반은 큰 성공을 거뒀다. 가을 무렵 농장 동물들은 거의 모두가 조금씩은 문자를 깨쳤다. 염소 뮤리엘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신문을 읽어주기도 했다. 복서, 아직도 ABCD만 쓰고 있어요? 클로버. 잊지 않으려면 연습해야 돼. 당신은? 알파벳은 다 아는데 붙여서 읽을 줄은 몰라요. 그 밖의 동물들은 A자 이상 배울 수 없었다. 양과 암탉, 오리처럼 둔한 동물들은 7계명도 외우지 못했다. 스노볼은 고심한 끝에 한마디의 격언으로 7계명을 요약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이 한 줄 속에 동물주의의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아이, 그럼 날짐승도 두 발인데 두 발이 모두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새의 날개도 발이요. 날개는 추진기관이지 모든 악덕을 자행하는 인간의 손과 같은 그런 조직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리로 간주되어야 하오. 헛간 한쪽 벽에 적힌 7계명 위쪽에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양들은 이 말을 무척 좋아해서 가끔 풀밭에 누워 몇 시간씩 지칠 줄 모르고 외쳐댔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위원회에 대해 냉담했다. 다 큰 동물을 교육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나폴레옹은 어린 것들을 교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얼마 후 안켈 제시와 블루벨이 새끼 9마리를 낳았다. 제시, 블루벨. 이 아이들의 교육은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소. 네? 하지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것들을...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훌륭하게 잘 교육시킬 테니까. 그는 마구간 위에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다락으로 강아지들을 옮긴 다음 외부로부터 그들을 철저히 격리시켰고 동물들은 다락에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우유가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곧 밝혀졌다. 그건 매일 돼지들의 먹이에 섞여 들어갔다. 과수원에서는 사과가 익기 시작했고 바람에 떨어진 사과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동무들, 떨어진 사과를 우리 돼지들이 먹도록 마구간으로 주워 오시오. 그럼 우리는 뭘 먹으란 말이오? 평등하게 나눠주시오. 동무들, 돼지들이 이기심과 특권의식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돼지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사과와 우유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두뇌 노동자인 돼지들이 건강을 잃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은 그래, 존스가 돌아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동물들! 동물들은 그 누구도 존스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다. 존스를 막기 위해서 돼지들이 건강해야 했고 우유와 사과는 모두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늦여름이 되었을 때 동물농장에 관한 소식은 영국 땅 반쯤까지 퍼졌다. 곡식을 베어다 쌓고 타작을 시작할 무렵 한때의 비둘기가 흥분한 듯 푸드득거리며 날아와 농장 마당에 내려앉았다. 큰일 났습니다! 총을 든 존스가 농장을 뺏으러 와요. 동무들, 이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일입니다. 자, 이번 공격에 대한 방어 작전을 시작하겠소. 사람들이 농장 건물로 접근해오자 스노볼이 최초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옹을 공격! 비둘기는 인간들 머리 위로 날아가서 똥을 갈겨라! 우리 공격 실시! 거위는 달려가서 인간들을 쪼아라! 몽둥이로 거위를 쫓아라! 인간들은 몽둥이로 쉽게 거위를 쫓아냈다. 그러자 스노볼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스노볼은 염소 뮤리엘, 당나귀 벤자민과 양떼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찌르고 받고 하며 공격했다.
벤자민은 그 작은 발굽으로 사람들을 쳐서 때려 눕혔으나 몽둥이를 들고 징박은 장화를 신은 인간은 힘겨운 적이었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인간들은 달아나는 동물들을 무질서하게 쫓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스노볼이 의도한 작전이었다. 인간들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매복해 있던 말 3마리와 암소 3마리 그리고 돼지들이 인간의 뒤를 막아섰다. 공격하라! 스노볼이 존스에게 달려들자 놀란 존스가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스노볼 등에 핏자국을 내며 스쳐가 양을 쓰러뜨렸다. 스노볼은 지체하지 않고 내달아 15스톤이나 되는 몸으로 존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존스는 똥꼬름 더미에 가서 처박혔고 총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가장 무시무시한 건 복소의 전투 장면이었다. 그는 뒷발로 일어서서 쇠 발굽에 달린 거대한 앞발로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첫 일격은 폭스우드에서 온 마부의 머리를 쳐서 진흙바닥에 쭉 뻗게 만들었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공격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왔던 길로 치욕적인 후퇴를 하고 말았다. 마당에서는 복서가 진흙바닥에 엎어진 마부의 몸을 발굽으로 뒤집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죽었어.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새 발굽을 차고 있다는 걸 잊었어. 일부러 이런 게 아니란 걸 누가 믿어줄까? 감상은 금물이요, 동무. 전쟁은 전쟁이요. 유일하게 좋은 인간은 죽은 인간이요. 몰린 어딨지? 몰리? 인간들이 끌고 갔나 봐. 자, 동무들, 어서 몰리를 찾아봅시다. 동물들은 잠시 긴장했다. 그러나 몰리는 마구간 여물통 건초더미에 머리를 파묻고 숨어 있었다. 몰리, 여기 있었던 거야?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인간이 총을 쏘잖아.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몰리를 찾아낸 동물들이 마당에 돌아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마부가 없었다.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자 달아난 거였다. 내가 그 사람을 불러 받는 거 봤어? 동물들은 저마다 소리를 높여 제 무공을 떠들어댔다. 즉석에서 승전 축하 행사가 벌어졌다. 길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부른 후 목숨을 잃은 양을 위해 엄숙한 장례식을 거행했다. 농장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양을 애도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동물 농장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공을 세운 동물에게 훈장을 줍시다. 좋았어. 스노볼과 복서에게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수여합시다. 목숨을 잃은 양에게는 동물 영웅 2등 훈장을 수여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전투에 대한 명칭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 외양간의 매복 작전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니 외양간 전투라고 하는 게 좋겠어. 존스의 총은 진흙바닥에서 발견됐고 그가 살던 농장집에 총알이 잔뜩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 총은 깃발 개양대 아래 대포처럼 두었다가 1년에 2번씩 발사하기로 했다. 외양간 전투기념일인 10월 12일에 한 번, 봉기 기념일인 성 요한 제1에 또 한 번. 세계 단편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2부를 들으셨습니다. 1917년 2월 혁명에서 1943년의 테헤란 회담에 이르기까지 구소련의 역사를 재현하며 스탈린의 독재를 비판한 작품 동물농장은 탈고 후 1년 반이 지나서 출간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출간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니멀팜 동물농장은 1944년 2월에 탈고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글을 다 쓰고 출판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곧바로 출판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을 중심으로 독일과의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동물농장의 내용은 상당 부분 스탈린 체제의 그 소련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글이어서
당시의 연합군의 일부였던 소련을 겨냥한 비판적인 책이 나온다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출판 자체는 1년여가 지난 1945년 8월쯤에 출판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냉전으로 치닫는 어떤 서로 상당한 긴장의 관계가 되면서는 오히려 동물농장이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웠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도 같습니다.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 세 번째 에피소드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봉기에 성공한 동물들은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며 농장 이름도 동물농장으로 바꾼다. 동물들은 평등한 농장을 꿈꾸지만 우유와 사과는 분해 노동을 하는 돼지에게만 제공된다. 어느 날 존스가 사람들을 몰고 와 농장 탈환을 시도하지만 동물들의 외양간 작전에 걸려 쫓겨나게 된다. 1월이 되자 매서운 추위가 몰려왔다. 들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므로 헛간에선 늘 회의가 열렸다. 어떤 동물보다 현명한 돼지들이 농장 정책의 모든 문제를 결정해 나갔고 총회 표결에 붙여 다수결 인준을 받았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사건건 충돌하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동무들, 이 땅엔 보리를 심어야 잘 자랍니다. 보리라니? 동무, 말도 안 돼. 그 땅엔 귀리를 심어야 하오. 회의에서는 스노볼이 뛰어난 연설로 자주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폴레옹은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자기 쪽으로 표를 몰아오는데 능란했다. 그는 특히 양들과 사이가 좋았다. 동무들, 이 책을 보시오. 농지 배수 시설은 이렇게 합시다. 이건 물을 관리하는데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오. 내 생각엔 쓸데없어 보이는군. 이제는 똥거름을 수레로 실어 나르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들이 매일 들판의 다른 곳에 가서 직접 배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혀가 되는데? 그런 복잡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했지? 나폴레옹은 어떤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스노볼의 계획은 모두 쓸모없다고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두 돼지 사이의 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건 풍차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다. 동무들, 이 풍차는 여기 이 목초지 안에 있는 이 언덕에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풍차 채우소! 풍차 채우소! 풍차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 공급을 하게 되면 난방도 할 수 있고 전기톱과 염을 자르게 전기 착유기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풍차 채우소! 풍차 채우소! 이런 기계가 대신할 거고 동물은 편안히 풀이나 뜯고 독서나 담화로 정신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풍차 채우소! 풍차 채우소! 농장 전체가 풍차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됐다. 동무들, 풍차를 건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소. 하지만 1년이면 가능하고 1년 후에 풍차가 건설되면 일주일에 3일만 일하게 될 거예요. 풍차 채우소! 풍차 채우소! 동무들!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식량 정산입니다. 풍차의 시간을 낭비했다가는 모두 굶어 죽게 될 거요! 풍차 반대! 풍차 반대! 동물들은 스노볼의 투표에 주 3일 노동물과 나폴레옹의 투표에 배부른 밥그릇을이란 두 개의 슬로건 아래 두 패로 나뉘었다. 풍차가 있든 없든 삶이란 항상 그리워왔던 것처럼 언제나 고생스러운 것이거늘. 벤자민은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유일한 동물이었다. 그는 식량이 풍부해질 거란 것도 풍차가 노동을 줄일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풍차 분쟁 말고도 농장 방어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외양간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인간들이 더 강한 공격을 해오리라는 건 농장 동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일이었다. 노상 그랬듯 농장 방어 문제에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각기 다른 의견으로 맞섰다. 총을 구입해야 하오. 모든 동물들이 총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이 인간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
더 많은 비둘기들을 파견해서 다른 농장에서도 동물들이 봉기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말할 때는 나폴레옹의 말에, 스노볼이 말할 때는 스노볼의 말에 동의하곤 했다. 드디어 스노볼의 풍차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되었다. 동물들이 헛간에 모이자 스노볼이 일어나 때때로 매거리는 양들의 방해를 받으며 풍차 건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일어나 반박했다. 풍차란 허무맹랑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요. 무슨 소리야 지금? 조용히 하시오. 동무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풍차 건설은 우리 동물농장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풍차로 인해 바뀌게 될 동물농장의 미래에 대한 스노볼의 열정적인 연설은 양쪽으로 거의 균등하게 나뉘었던 동물들의 의견을 순식간에 스노볼 쪽으로 옮겨 놓았다. 풍차 찬성! 시끄럽소! 스노볼을 째려보던 나폴레옹이 째지는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자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쇠단 주고리를 단 커다란 개 9마리가 헛간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스노볼에게 덤벼들었고 스노볼은 재빨리 일어나 물어뜯으려는 이빨들을 피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개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꼬리를 물릴 뻔한 스노볼은 재빨리 꼬리를 휘둘러 개 이빨을 피한 다음 혼신의 힘을 다해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갔고 다신 보이지 않았다. 동물들은 수리 없이 겁먹은 표정으로 다시 헛간으로 들어왔다. 쫓던 개들도 되돌아왔다. 그 개들은 나폴레옹이 암캐 블루벨과 제시에게서 떼어내 몰래 키운 바로 그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다 큰 건 아니지만 개들은 늑대처럼 사나워 보였다.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던 높다란 연단에 올라섰다.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 회의는 폐지하겠소. 농장 운영은 특별위원회가 결정하고 위원회 주제는 내가 하오. 동물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 깃발을 개양하고 영국 동물들을 노래한 다음 할 일을 명령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토론은 더 이상 없다는 걸 기억하시오. 동물들은 이 발표에 실망했다. 상당수는 정당한 의견만 있으면 항의했을 것이다. 복서마저 기분이 언짢았다. 생각을 정리해서 내 의견을 나폴레옹 동무에게 얘기해보자.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는군. 몇몇 돼지들은 그래도 좀 더 똑똑했다. 앞줄에 앉은 4마리 젊은 돼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당장 취소하세요. 네, 좋고 주말은 나쁘다. 양들은 커다란 소리로 15분이나 떠들어대서 토의할 기회를 아주 막아버렸다. 일러가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농장의 새 질서를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는 건 나폴레옹 동무도 100번 찬성이요. 그렇지만 가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 스노볼과 그 황당한 풍차 계획을 지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스노볼은 범죄자요. 그런 지난번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외양간 전투에서 스노볼의 역할은 과장된 게 분명하오. 하지만 동무들, 여러분은 존스 씨가 돌아오길 바라진 않지요? 존스는 절대 안 돼. 일요일 아침에 토의를 벌이는 일이 존스를 돌아오게 하는 거라면 그만둡시다. 나폴레옹 동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죠. 맞소. 나 복서는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한다와 함께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는 말을 내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동물들은 큰 창고에 모여 그 주일의 명령을 받았다. 메이저의 두개골을 깃대 및 구루터기에 총과 함께 나란히 세워놓았다. 길을 개양한 후 동물들은 경건한 태도로 이 두개골을 지나 창고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스노볼이 추방되고 3주일째 되는 일요일,
나폴레옹은 풍차 건설을 발표했고 동물들은 깜짝 놀랐다. 조용들 하시오! 조용들 하시오! 풍차 건설은 동물들에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먹이 분배량을 줄이게 될지 모르니 그리하시오. 그날 저녁 동물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스킬러는 사실은 나폴레옹이 풍차 건설을 반대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풍차 건설안을 맨 처음 낸 건 나폴레옹 동무라니까. 나폴레옹 동무의 문서를 스노볼이 훔친 거지. 그럼 나폴레옹 동무는 왜 풍차 건설을 반대했던 거야? 그게 바로 나폴레옹 동무의 전략이니까. 전략? 나폴레옹 동무는 위험인물 스노볼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으로 풍차 건설에 반대하는 척 했던 거라고. 그런 거였어? 스노볼이 추방된 이상 풍차는 아무 문제 없이 건설될 거야. 동무들, 그게 바로 전술이라는 거야. 전술! 그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그들 자신의 그리고 다음에 올 후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게으른 도둑인 인간을 위한 게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풍차 건설 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너무 힘들고 속도는 지지부진했지만 모두 열심히 일했다. 복수는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 그의 엄청난 힘은 다른 동물의 힘을 모두 합쳤을 때와 비슷해 보일 정도였다. 복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 생각해야죠. 난 괜찮아. 글로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복서는 얼마 되지 않은 여가 시간에도 혼자 채석장에 나가 돌덩이를 날랐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받기 위해 헛간에 모이자 나폴레옹이 새로운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지금부터 동물 농장은 인근 농장들과 거래를 시작하겠어. 거래는 기름이나 못, 끈, 새 같은 농장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긴급 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거요. 우선 건초 한 더미와 금년에 수확한 밀을 약간 팔고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달걀을 팔아 보충하겠소. 인간들과 거래하면 안 되는데. 장사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거기다 돈까지 사용하다니 말이야. 스킬러는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동물들의 심기를 달랬다. 장사를 하지 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의라니. 동무들, 혹시 동무들이 잠결에 꿈꾼 거 아니오?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하구먼. 응? 그럼 그렇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매주 월요일 합의된 대로 휜퍼씨가 농장을 방문했다. 인상이 규활해 배는 휜퍼씨는 보잘것없는 사무 변호사였지만 조만간 동물농장이 중개인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수수료가 꽤 짭짤할 것을 누구보다 일찍 간파한 영리한 사내였다. 저기 휘퍼씨가 오는군요. 우리 저리로 피하죠. 그러지. 그래도 나폴레옹이 두 다리로 선 휘퍼에게 명령을 내릴 모습은 자랑스럽다군. 맞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과의 협정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무렵 돼지들은 갑자기 농장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떤 동물도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고 했잖소. 돼지들은 농장에 머리지 않소. 조용히 일할 것이 필요한 거요. 하지만 돼지들이 인간처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몇몇 동물들이 동요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침대 사용은 금지돼 있어요. 뮤리엘, 사계명을 읽어줘요. 침대에서 자는 건 안 되죠?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거봐, 클로버.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니까. 클로버는 넷째 계명에 시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스킬러가 사태의 전모를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 동무들도 우리 돼지들이 침대에서 잔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군. 그런데 침대에서 못 잘 이유라도 있어?
침대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요. 마구간의 집단도 정확히 말하면 침대라고 할 수 있지. 계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트요. 우린 침대에서 시트를 걷어내고 담요를 깔고 덮어. 동무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두뇌 노동을 생각해보시오. 설마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존스가 되돌아오길 바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럼요. 우린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동물들은 돼지들이 침대에서 자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아무 불평이 없었다. 우화를 통해 소비에트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 동물농장의 특징에 대해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동물농장은 우선 형식 자체를 보면은 아동문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우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제 자체가 영어로 fairy story, 그러니까 우화 혹은 요정 이야기라는 거죠. 마치 그 아동문학에서 보듯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동물들이 나와서 말도 하고 뭐 사회를 건설하고, 그래서 일견 보면은 상당히 비사실적인 형식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형식은 그럴지 몰라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어떤 의식적인 측면에서 사실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동물농장의 메시지적인 측면을 보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 전개되었던 스탈린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극단적인 측면, 그의 어떤 그 독재자적인 스탈린 정권의 전체주의적인 측면을 겨냥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보면은 우화적인 형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특수한 어떤 시기와 어떤 맥락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다고 할 수 있고, 그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현실 사회주의가 실제로 드러났을 때 보여주었던 상당히 비인간적이고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측면의 어떤 부조리함을 그 오웰이 동물들에 관한 어떤 우화 내지는 의인화의 얘기를 빌어서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에피소드를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이야기. 풍차 건설 계획을 완성하던 날, 나폴레옹은 개들을 앞세우고 스노볼을 농장에서 추방한다. 그 뒤 일요회의를 폐지하는 등 일련의 독재 정책을 편다. 동물들은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지고 나폴레옹은 인근 농장과 거래를 하고 집으로 이사한 뒤 사람처럼 침대에서 잠을 잔다. 어느 날 밤 강풍이 불어 농장 축사를 뒤흔들었다. 암탉들은 대포 터지는 소리를 꿈결에 듣고 공포에 질려서 거의 동시에 잠을 깼다. 아침에 우리에서 나온 동물들에게선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풍차가 무너진 것이다. 풍차가 무너졌다! 풍차가 무너졌다! 모든 투쟁의 열매인 풍차가 바닥까지 산산이 무너지고 돌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따금 땅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의 꼬리는 굳어지고 좌우로 심하게 실룩거렸다. 동무들,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시오? 스노볼이요, 스노볼! 스노볼이요? 나쁜 놈! 그 반역전! 자신이 당한 부끄러운 추방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들여 세운 풍차를 파괴했어. 동무들, 나는 스노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바요. 그를 처단하는 자는 동물 영웅 2등 훈장과 사과 반 부세를, 생패오는 자는 사과 한 부세를 주겠소. 동물들은 분노했고 스노볼이 숨어든다면 어떻게 잡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장 풍차 재건을 시작해서 겨울 내내 공사를 계속합시다. 그 가정스러운 반역자가 우리 일을 망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줍시다, 동무들. 풍차 재건! 풍차 재건!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한 해 겨울이었다. 약간의 진척이 있었지만 겨울철 공사는 가혹한 것이었고 동물들은 이전처럼 이 일에 그다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추웠고 배가 고팠다. 복서와 클로버만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동물들은 스킬러의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찬란한 연설보다 복서의 엄청난 힘과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좌우명에서 더 큰 힘을 얻었다. 1월이 되자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1월 말이 되자 곡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어느 일요일 아침 스킬러는 암탉들에게 발표했다. 오늘부터 달걀을 모두 내놓으시오. 달걀을 내놓으라니요? 지도자께서는 풍차 건설을 위해 달걀을 헌납해야 한다고 하셨어. 주당 400개의 달걀을 휜퍼씨를 통해 팔기로 계약했어. 안 돼요! 지도자의 명령이요. 달걀이 있어야 하오. 그래야 풍차 건설을 계속할 수 있어. 암탉들은 봄철에 병아리 부화 시기에 맞춰 품을 달걀을 모으고 있던 참이었다. 지금 달걀을 뺏어가는 건 병아리 살해 행위입니다. 우린 달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거요. 존스를 몰아낸 이후 처음으로 농장에는 반란 비슷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폴레옹의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 암탉들은 3마리 젊은 블랙 마노키 암탉의 지휘 아래 결연히 행동했다. 단 한 개의 알도 팔려가게 해선 안 됩니다. 암탉들의 저항 방법은 석가래로 올라가 알을 낳는 거였다. 알은 석가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깨졌다. 암탉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옥수수 한 알이라도 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걸. 개들이 나폴레옹의 명령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암탉들은 닷새를 버티다 마침내 항복하고 닭장으로 돌아갔다. 휜퍼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얘기도 들은 바가 없었고 달걀은 계약대로 그의 손에 넘겨졌다. 이 무렵 나폴레옹과 이들 이웃 농장 주인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나아진 편이었다. 그 농장 마당에 쌓여있는 목재 말입니다. 필킹턴 씨와 프레드릭 씨 두 사람 모두 10년간 잘 마른 그 목재를 사고 싶어 합니다. 나폴레옹은 목재를 누구에게 팔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른 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됐다. 스노볼이 그동안 밤을 틈타 몰래 농장을 들락거렸다는 것이다. 저길 봐. 옥수수가 없어졌어. 어머, 스노볼이 또 왔었나 봐. 우유통은 없고 달걀까지 깨트렸잖아. 나쁜 스노볼. 모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모두 스노볼이 그랬다가 되었다. 광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졌다고 확신했다. 그 열쇠는 곡식자루 밑에서 찾았지만 희한하게도 동물들은 여전히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졌다고 믿었다. 스노볼이야! 그가 여기도 왔다 갔어. 분명히 그자의 냄새야. 동물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고 스노볼이 유령처럼 허공을 떠다니며 온갖 위험한 일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스킬러가 동물들을 소집했다. 동무들,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됐어. 무슨 일이요? 핀치필드 농장의 프레데릭이 우리 농장을 뺏을 음모를 꾸미는데 스노우볼이 프레데릭한테 붙어 안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 스노볼을 죽여라! 더 놀라운 사실은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존스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노볼은 존스의 밀정이었어. 설마 그렇게까지? 이 사실은 스노볼이 남기고 간 수많은 문서에서 밝혀진 거요. 위양간 전투에서 스노볼은 동물들이 패배하게 하려고 했어.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어. 그건 내 눈으로 봤어. 그에게 동물 영웅 1등 훈장도 좋지 않소. 그 훈장은 잘못 친 거예요, 동무. 그는 우리를 지게 하려고 했어. 스노볼은 부상을 당해서 피까지 흘리면서 돌진했어. 그것도 서로 짜고 한 짓이야!
짜고 한 짓이라니. 청아는 스노볼의 등을 살짝 스쳤지 않소? 그게 다 짜고 한 거라는 게 스노볼의 비밀 문서에 적혀 있어. 그래도 영웅적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가 없었으면 그 음모는 성공했을 거요. 존스 일행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스노볼이 돌아서 달아났던 거 기억하오?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때 나폴레옹 동무가 달려나와 인간에게 죽음을 하고 외치며 존스 다리에 이빨을 박았잖소. 스킬러가 깡충깡충 뛰면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자 동물들은 정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복서는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래도 난 스노볼이 처음부터 반역자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양간 전투에서의 그는 훌륭한 동무였어.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께서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존스의 첩자였다고 단언하셨어. 아유, 그럼 네 얘기가 다르지. 나폴레옹 동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동무는 참으로 진정한 정신의 소유자요. 스킬러는 복서를 추켜 세웠지만 눈빛은 험악하기만 했다. 동무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하오. 스노볼의 첩자가 우리 중에 숨어 있으니 말이요. 나흘 후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나폴레옹은 스스로에게 준 동물 영웅 1등 훈장과 동물 영웅 2등 훈장을 달고 9마리 개에게 둘러싸여 나타났다. 동물들은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예감이나 한 듯 움츠리고 섰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엄한 눈으로 훑어보다가 꾀액하고 높은 소리를 내질렀다. 순간 개들이 달려나와 돼지 4마리의 귀를 덥석 물고 앞으로 끌고 나갔다. 돼지들은 아픔과 공포로 깨끗거렸다. 돼지들의 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일요회의를 폐지한다고 할 때 항의했던 돼지들이다. 너희들의 죄를 자백해라. 스노볼과 비밀리에 접촉해왔고 풍차를 부쉈습니다. 동물농장을 프레데릭한테 넘겨주기로 스노볼과 몰래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백이 끝나자 개들이 달려들어 돼지들의 목을 물어뜯었고 나폴레옹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자백할 게 있는 동물은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스노볼이 꿈에 나타나 반란을 주도하라고 사주했습니다. 달결 사건 때 반란을 주도한 암탉이 처형됐다. 작년 추수 때 옥수수 이상 6개를 훔쳐먹었습니다. 스노볼이 시켜서 먹는 물 웅덩이에 오줌을 쌌습니다. 이들 모두 즉석에서 처형당했다. 자백과 처형은 계속되었다. 나폴레옹의 발 앞에는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쌓였다. 존스 축출 이후 처음으로 농장에는 피냄새가 진동했다. 동물들은 풍차 공사가 반쯤 진행된 작은 둔덕으로 향했다. 클로버, 뮤리엘, 벤자민, 암소와 양들, 농장의 모든 거위와 암탉들은 따스한 온기를 나누듯 웅크리고 붙어 앉아 있었다. 복서만 혼자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내 생각엔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 같아. 지금부터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 복서는 육중한 걸음으로 채석장으로 향했다. 동물들은 여전히 클로버를 에워싼 채 말없이 둔덕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클로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꿈꾼 세상은 모든 동물이 평등한 세상이야. 그런데 동물들이 무서운 죄를 자백한 뒤에 죽임 당하는 걸 봐야 하는 세상이 되다니. 왜 이렇게 된 걸까? 풍차를 세우고 존스의 청에 맞서 싸운 결과가 이런 거라니.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노래가 있었지. 노래는 내 마음을 대신해 줄 거야.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오늘이 땅 위에 모든 동물들아, 그날이 올지 인간들은 주관되리. 클로버가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동물들도 따라 불렀다. 그들은 3번 연달아 천천히 슬프게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런 식으로 영국의 동물들을 불러보기는 처음이었다. 황금빛 위에 향한 기쁜 소식,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알리자. 3번째 연창이 끝났을 때 스킬러가 개 2마리를 거느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는 건 불법이요. 왜요? 나폴레옹 동무의 명령이요. 이제 그 노래는 부를 수 없어. 영국의 동물들은 동물주의가 담겨있고. 뮤리엘 동무, 그건 봉기 때의 노래였어. 봉기는 완수됐잖소. 오늘 오후에 반역자들을 처단한 게 최종 행동이었어. 우린 안팎의 적을 퇴치했고 꿈에 그리던 좋은 사회도 이루었어. 따라서 그 노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하오. 며칠 후 처형의 공포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6계명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뮤리엘, 6번째 계명을 좀 읽어줘.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유 없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고 스노볼과 결탁한 반역자들은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6계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스킬러는 기다란 종이 쪽지를 앞발로 들고 각종 식량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통계표를 낭독해 주었다. 모든 명령들은 이제 스킬러나 다른 돼지들을 통해 발표되었다. 나폴레옹 자신은 공개석상에 2주일에 한 번쯤 나타날까 말까였다. 그가 나타날 때는 수행 원격인 개뿐만 아니라 수평아리들이 나팔수 노릇을 했다. 그는 2마리 개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응접실 유리 천장에 있던 크라운 더비째 식기를 항상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 돼지들은 그에게 모든 동물의 아버지, 인간의 두려운 존재, 양떼의 보호자, 어린 오리들의 친구 같은 칭호를 만들어 붙였다. 무슨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거나 운 좋게 잘 풀리면 그 공로는 어김없이 나폴레옹의 것으로 돌려졌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지도자 나폴레옹은 함께 봉기를 주도했던 지도자 스노볼을 추방시키는데요. 스노볼의 추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다 알려져 있듯이 여기서 나폴레옹은 이제 스탈린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노볼은 당시 소련 사회주의에서 그 스탈린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트로츠키를 가리키고요. 이 작품에서는 은연중 지금 그 오웰이 트로츠키를 그 내몰았던 스탈린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갈등은 그 소련 사회주의 내에서 이루어졌던 이기도 하고 오웰의 어떤 개인 일대기로 보면은 오웰이 스페인 내란에 관심을 갖고 참전했었어요. 참전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공산주의 당원들이 꽤 많은 역할을 하다가 스탈린의 어떤 후원을 받는 공산 당원들이
트로츠키의 후원을 받던 다른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을 추방하고 내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오웰이 스탈린 중심의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련 사회주의에서 나타난 꼴이고, 이 동물농장의 우화가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를 표방했으나 결국은 권력의 어떤 눈이 어두운 어떤 절대자의 어떤 역사의 모순을 사실은 비꼬아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에피소드를 들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이야기. 나폴레옹은 자기를 반대한 세력에 대해 스노볼과 접촉했다는 유명을 씌워 대대적인 숙청을 한다. 그 후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영국의 동물들하는 금지곡이 되고, 육계명은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나폴레옹 앞에는 우리의 지도자 동물하는 호칭이 붙게 된다. 나폴레옹은 중개인 휜퍼를 통해 프레데릭과 필킹턴을 상대로 목재 판매와 관련해서 꽤 복잡한 상담을 벌이고 있었다. 스노볼이 여전히 프레드릭의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소. 스노볼의 사주를 받아서 나폴레옹 동물을 살해하려 한 남탁 3마리는 조금 전 처형됐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4마리 개가 나폴레옹 동무 침대 모서리를 지키기로 했어. 이와 거의 동시에 나던 소문은 목재를 필킹턴에게 팔기로 했다는 거였다. 동물들은 필킹턴을 싫어했으나 프레데릭보다는 그를 택했다. 여름이 지나면서 풍차는 거의 왕궁을 바라보게 되었다. 농장에 대한 인간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도 무성해졌다. 이 프레데릭이 총으로 무장한 사람 20명을 이끌고 우리 농장을 공격할 거래요. 프레데릭은 늙은 말을 채찍으로 때려 죽이고 아궁이에 개를 던져 넣기도 하는 데다가 이 손톱 발톱에 날카로운 면도날을 끼워넣고 닭싸움을 시킨다고 합니다. 끔찍하게도 해라.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당장 핀치필드 농장으로 가서 인간들을 쫓아내고 동물들을 해방시켜야 해요. 동무들! 지금은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에요. 모두 나폴레옹 동무의 전략을 믿고 때를 기다립시다. 하지만 프레데릭에 대한 동물들의 반감은 높아갔다. 나폴레옹 역시 프레데릭과 같은 악당과 거래하는 것은 품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비둘기들에게는 인간에게 죽음을이라는 이전의 슬로건 대신 프레데릭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라고 명령했다. 가을이 되어 전심전력의 노력을 쏟은 끝에 풍차가 완공됐다. 앞으로 기계를 설치할 일만 남았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바로 그날 풍차를 완성했다. 동물들은 피곤했으나 자랑스러웠다. 그동안 풍차 건설에 피땀을 쏟은 동물들의 노고를 치하하오. 이건 우리의 모든 동물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요. 난 우리들의 이 풍차를 나폴레옹 풍차로 이름짓겠어. 이틀 후 특별회의가 헛간에서 소집됐다. 동무들, 나는 목재를 프레데릭에게 팔기로 결정했어. 그런 악당과 거래하다니. 목재는 내일 프레데릭의 마차가 와서 실어 갈 거요. 이제 필킹턴의 폭스우드 농장과는 모든 관계를 끊겠어. 프레드릭은 동물들에게 잔혹한 짓을 한 악당입니다. 그건 오해였어. 그가 농장 동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었다는 건 과장된 거였을 뿐만 아니라 스노볼이 필킹턴의 폭스우드 농장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일부러 필킹턴과 친한 척하면서 목재 가격을 12파운드나 더 높게 받아냈어. 동무들, 우리는 현명한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의 오묘한 전략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됐어.
프레데릭은 수표로 목재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나폴레옹 동무는 5파운드짜리 진짜 화폐만 지불토록 요구했고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로부터 사흘 후 큰 소란이 벌어졌다. 프레데릭이 준 돈이 위조 지폐래요. 프레데릭이 위조 지폐로 목재값을 지불했대요. 프레데릭이 돈을 한 번도 안 내고 목재를 실어 갔대요. 프레데릭이 당장 쳐들어올지도 모른대요. 다음 날 아침 프레데릭의 공격이 시작됐다. 동물들은 용감하게 출격해서 그들을 상대했으나 지난날 외양간 전투에서처럼 쉽사리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프레데릭 일당은 15이나 되었고 그중 총을 가진 자가 6이나 되었다. 나폴레옹과 복서가 동물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느라 애썼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침략자들에게 밀려 후퇴했다. 프레데릭 일당은 풍차 앞에 발을 멈췄다. 프레데릭의 부하 2사람이 까마귀 발처럼 생긴 쇠주레와 큰 쇠망치를 꺼냈다. 풍차를 무너뜨리려나 봐요. 안 돼. 풍차만을 지켜야 돼요. 걱정 마시오. 풍차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아마 일주일을 걸려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요. 동무들 용기를 내요. 용기를. 당나귀 벤자민은 인간들이 하는 짓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쇠망치와 쇠지뢰를 든 부하 2명이 풍차 밑동 근처에 구멍을 내고 있는 중이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저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저자들은 구멍에 폭약을 집어넣을 거요. 몇 분 지나자 인간들이 사방으로 뛰어 흩어지는 게 보였다. 귀를 먹먹하게 하는 폭파운이 들렸다. 비둘기들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나폴레옹을 제외한 동물들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얼굴을 묻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까만 연기가 커다란 구름이 되어 풍차가 서 있던 자리에서 뭉게뭉게 일고 있었다. 동물들은 용기를 되찾았다. 두려움과 절망감은 인간의 고약한 행동을 보는 순간 사라졌다. 힘찬 복수의 함성을 울리며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동물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적을 향해 돌진했다. 동물들은 우박처럼 쏟아지는 산탄 종알이 두렵지 않았다. 인간들은 계속 총을 쐈다. 암소 1마리, 양 3마리, 거의 2마리가 피살됐고 거의 모두가 부상당했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치지 않을 수 없었다. 3사람이 복서의 발굽에 얻어맞아 머리가 터졌고 한 사람은 숯불에 배를 바쳤다. 또 한 사람은 제시와 블루벨에게 바지를 거의 다 찢겼다. 9마리 개가 나폴레옹의 지시에 따라 울타리 그늘로 돌아가서 갑자기 사람들의 측면에 나타나 사납게 짖으며 쥐어들자 인간들은 겁을 먹었다. 보이다 알겠다. 어서 빠져나가자. 도망쳐라. 도망쳐. 살려. 동물들은 들판 끝까지 쫓아가 인간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로 빠져나갈 때까지 몇 번씩 더 걷어찼다. 들은 승리했다. 그러나 완전히 지쳤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풍차는 완전히 부서졌어.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 다시 세워야지. 그럴 수 있을 거야. 바닥까지 다 무너지고 돌은 수백 야드씩 날아가 버렸는데 뭘로 다시 세우나요? 게다가 우린 너무 지쳐 있어요. 동물들이 농장으로 되돌아오니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어디론가 사라졌던 스킬러가 꼬리를 흔들며 만족한 웃음을 띠고 동물들 쪽으로 뛰어왔다. 농장 쪽에서 축포처럼 엄숙하게 터지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스킬러 동무, 저 총소리는 뭐요?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무슨 승리? 복서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쇠발굽 하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발굽이 쪼개지고 뒷다리엔 산탄총알 12개가 박혀 있었다. 무슨 승리냐니, 동무? 우린 적을 우리 땅에서, 동물동작의 신성한 땅에서 몰아내지 않았어? 저들은 풍차를 부쉈어.
2년 동안 일해서 세운 풍차를 말이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풍차는 6개라도 세울 수 있어. 당문은 이 거대한 승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소? 적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점령했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폴레옹 동무의 영도력 덕분에 다시 찾은 거요. 그럼 우린 원래 우리 소유였던 걸 되찾은 거군, 그래? 복서 동무,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란 거요. 녹색 깃발이 올라가고 7발의 축하 총포가 터진 후 그들의 행동을 치하하는 나폴레옹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자 동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동물에게는 엄숙한 장례가 치러졌다. 이 전투는 풍차 전투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폴레옹은 녹색 깃발장이라는 새로운 무공훈장을 제정해 자신에게 수여했다.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위조 지폐에 속은 불행한 사건은 깨끗이 잊혀졌다. 이로부터 며칠 후 돼지들은 우연히 농장집 지하실에서 위스키 상자를 찾아냈다. 영국의 동물들을 그날 밤 농장집에서 커다란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모두가 놀란 것은 그 노래들 중에 영국의 동물들도 섞여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는 무거운 침묵이 농장집을 둘러쌌다. 돼지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거의 9시가 되어서야 스킬러가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은 멍청하고 꼬리는 밑으로 축 늘어진 것이 온통 중병에 걸린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12시쯤 되어 마당에서 커다란 소리가 터져나와 동물들이 뛰쳐나왔다. 휘황찬란한 달밤, 7계명이 쓰여진 큰 헛간 끝의 벽 밑에 사다리가 도토막으로 부러져 있고 스킬러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 어떤 동물도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상하네. 난 7번째 계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왔는데. 농장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지난해처럼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고 식량은 더 부족했다. 돼지와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먹이 분배량은 더 줄었다. 그들은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 춥고 배고프다는 것, 잠자는 시간을 빼면 종일 일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작년 한 해 우리 동물 농장은 많은 성공을 이루어내서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돼지 교실을 짓고 풍차용 기계를 마련하자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오. 12월에 줄였던 먹이 분배량은 2월이 되자 더 줄었고 기름을 아낀다며 등불 사용도 금지했다. 4월을 기념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동물 농장을 공화국으로 선포하고자 하오. 나폴레옹 동무 만세! 공화국 만세! 자, 그럼 지금부터 동물공화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바로 나폴레옹 동무입니다. 반대하는 동물, 앞으로 나오세요. 찬성이요! 찬성! 그럼 이로써 대통령 선출을 마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나폴레옹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시다. 나폴레옹 대통령 만세! 복서는 더 열심히 일했다. 먹는 것도 시원치 않으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복서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았다. 다만 그의 가죽은 윤기를 잃었고 커다란 엉덩이도 살이 빠져 보였다. 복서가 쓰러졌어요? 옆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농장 동물의 거의 반이 풍차 공사장 언덕으로 달려갔다.
복서는 짐술의 굴레에 끼어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목을 길게 빼고 쓰러져 있었다. 클로버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복서, 어때요? 폐에 문제가 있나 봐. 하지만 괜찮아. 내가 없더라도 풍차 일은 끝내야 해. 돌은 꽤 모아놨어. 치료부터 해야겠어요. 빨리 가서 스켈한테 얘기 좀 해줘요. 15분쯤 지나서 나타난 스킬러는 크게 걱정을 하며 말했다. 나폴레옹 동무는 농장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인 복서 동무의 치료를 위해서 웰링턴의 병원에 보내도록 조치를 취했어. 복서를 실어갈 마차가 온 건 한낮이었다. 돼지의 감독 아래 잡초 뽑는 일을 하고 있던 동물들은 벤자민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빨리 와봐! 복수를 끌고 있어! 동물들은 마차 주위로 몰려들었다. 동물 농장에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이겨내며 풍차 건설에 매달리는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풍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흥미진진한 대목이며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서두에 스노우볼이 상당히 현명하고 지적이고 용기 있는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노우볼이 어느 날 동물들에게 우리가 풍차를 건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풍차가 건설되면 이제 전력이 생산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노동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여기서 동물은 결국 그 노동자를 말할 텐데,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풍차 건설의 1차적인 의미는 노동자의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그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풍차 자체가 이 동물, 돼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동물들이 꿈꾸었던, 그들이 어떤 대동적인 공동체적인 목표를 갖고 무언가를 일한다고 했을 때 풍차가 바로 그들이 열심히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일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상적인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차를 위해서 힘을 합해 일함으로써 언젠가는 동물들에게 행복과 평등,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었던 하나의 동기이자 계기였지요. 근데 역설적인 것은 스노우벨이 쫓겨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풍차를 자기 것인 양 완전히 그것을 왜곡시키고, 나중에는 풍차 건설 자체를 권력 유지와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꿈으로 공동체 이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어느 순간 어떤 특정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되었다는 것이 뭔가 좀 뼈저린 하나의 모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번째 에피소드를 들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 6번째 마지막 에피소드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프레데릭은 목재 대금으로 위조 지폐를 지불한 후 동물농장을 공격하고 풍차를 폭파한다. 격분한 동물들은 프레데릭 일당에게 대항해 그들을 물리친다. 돼지들은 금지된 술을 마시고 7계명을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로 바꾼다. 나폴레옹은 공화국을 선포하고 오직 풍차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던 복서가 쓰러진다. 이거게 복수. 잘 다녀와요, 복서. 이런 멍청한 바보들 같으니. 이 바보들아, 마차에 써놓은 저 글자들이 보이지도 않아? 어떤 글자? 내가 읽어볼게. 유리엘, 조용히 하고 들어. 엘프리드 시몬즈, 말 도사람 및 악교 제조, 가죽과 골분도 취급함.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복서가 페마도 추급자한테 끌려가는 거야. 동물들에게서 공포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순간 마차는 미끄럽게 마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모두 마차 뒤를 따라 나가며 소리를 질러댔다. 클로버가 동물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복서! 여기서 내려요! 빨리 내리라고요! 당신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빨리 내려요, 복서!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빨리!
복서가 클로버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문에서 사라지더니 발굽으로 탕탕 차고 구르는 소리가 마차 안에서 시끄럽게 들렸다. 복서는 마차를 차고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발길질 서너 번에 박살이 났을 마차지만 그에겐 힘이 없었다. 마차 안의 발길질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들리지 않았다. 가을 후 복서는 윌링턴 병원에서 말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뒀다는 발표가 나왔다. 복서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어. 그는 풍차 완공을 보지 못한 게 유일한 슬픔이라고 했소. 전진하시오 동무들 하고 말했소. 복서.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라고 말했소. 이게 복서 동무의 마지막 말이었소.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작은 눈으로 의심에 찬 눈길을 이리저리 던지다가 말을 계속했다. 복서가 실려갈 때 못된 소문이 나돌았다는 걸 알고 있어. 아니 그래. 동무들은 경애하는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를 겨우 그 정도 밖으로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오. 그날 농장에 왔던 마차는 피에마 도축업자가 쓰던 걸 윌링턴의 수의사가 산 건데 상호를 지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거요. 그럼 그렇지. 나폴레옹은 그 다음 일요일에 직접 나타나 복서를 찬양하는 짤막한 연설을 했다. 복서 동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오. 죽은 동무의 유해를 농장으로 가져와서 묻어줄 순 없지만 월곶으로 화환을 만들어 복서 무덤에 보낼 거요. 또 돼지들은 복서를 기리는 추도 연회를 열기로 했어. 추도 연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날, 윌링턴 어떤 식품가게 마차 한 대가 농장으로 올라와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돼지들의 집에 전달하고 갔다. 그날 밤 돼지들은 왁자지껄한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도 들리더니 밤 11시께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다. 돼지들이 어디선가 돈이 생겨 위스키를 한 상자나 마셨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가 흘렀다. 농장에서 클로버와 벤저민, 돼지 몇몇을 빼고는 반란 이전의 옛날을 기억하는 동물이 없었다. 염소 뮤리엘은 죽고 브루벨, 제시, 핀처 같은 개들도 죽었다. 존스도 죽었다. 스노볼은 잊혀졌다. 위대하신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의 영도력 덕분에 우리 농장은 나날이 번성하고 있어. 나폴레옹 동무 만세! 필킹턴에게 밭을 2군데나 더 사들였고 풍차 건설도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성했어. 풍차 만세! 풍차는 옥수수를 빻는 데 사용돼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어. 동무들, 우리는 풍차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오. 새로운 풍차가 완성되면 그곳에 발전소가 설치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때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불어넣었던 호사스러운 꿈, 전기가 들어오는 축사, 냉온수 시설, 주 3일 노동제 같은 건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동물들의 참다운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근검한 전약 생활을 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오. 나폴레옹 동무 만세! 농장은 부유해졌지만 거기 사는 동물들은 예전보다 초라한 삶을 사는 농장이 되었다. 동물들은 늘 배가 고팠고 눈만 뜨면 밭에 나가 일해야 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동물농장의 명예로운 일원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 영국 땅 전체를 통틀어 동물들이 소유하고 동물들이 운영하는 농장은 아직도 그들의 동물농장 하나뿐이었다.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자, 모든 야항 동물들은 다 날 따라오시오. 스킬러는 양들을 이끌고 농장 끝으로 갔다. 양들은 스킬러의 감독 아래 일주일을 보냈다. 양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비밀 유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일을 끝낸 동물들이 축사로 돌아오는데 마당 쪽에서 크게 놀란 듯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클로버의 목소리였다. 동물들은 마당으로 달려갔다. 돼지 하나가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다. 스킬러였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어색하게, 그러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뒷발로 서서 마당을 걷고 있었다. 다음 순간 돼지들이 한 줄로 농장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모두 스킬러처럼 뒷발로 선 직립보행의 자세였다. 우리들의 위대하신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가 나오십니다. 나폴레옹이 거만한 눈길을 좌우로 던지며 걸어 나왔다. 당당히 선 자세였다. 그는 윗발굽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왔지만 이젠 말을 해야겠어. 동물이 두 발로 걷다니 항의를 해야 해. 당나귀 벤자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무슨 신호를 받기라도 한 듯 양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 우렁차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네 발은 양들의 외침은 5분이나 계속됐고 그들이 잠잠해졌을 땐 돼지들은 농장집으로 들어가 버려서 항의할 기회도 없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누군가 어깨에 코를 비벼오는 걸 느꼈다. 돌아보니 클로버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벤자민의 갈기를 끌어 7계명이 있는 헛간벽 쪽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이젠 눈이 보이지 않아. 젊었을 때도 난 저기서 있는 걸 잊지 못했지. 근데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그래, 달라졌어. 이런 일엔 끼어들기 싫지만 한 번만 규칙을 깨기로 하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그 후로는 농장을 감독하는 돼지 윗발굽에 끼어있는 회초리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돼지들이 라디오를 사고 전화를 놓을 계획이라는 것도 나폴레옹이 입에 파이프를 물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여러 대의 이륜마차가 농장으로 들어왔다. 이웃 농장의 대표단이 농장 시찰에 초대된 거였다. 그들은 농장의 모든 것, 특히 풍차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정말 풍차는 대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농장집에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터져나왔다. 인간과 동물의 음성이 뒤섞인 소리에 동물들은 호기심이 났다. 동물과 인간이 처음으로 평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군요. 우리 몰래 가서 구경해 볼까요? 좋아요. 내가 앞장설 테니 날 따라와요.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농장집으로 기어갔다. 그들은 뒤꿈치를 들고 집으로 다가갔고 키 큰 동물은 응접실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응접실의 기다란 탁자에는 농장주 6과 6마리의 고위층 돼지들이 앉았고 나폴레옹은 식탁 상석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다란 잔에 계속 맥주가 따라졌다.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가 맥주잔을 손에 들고 일어났다. 축배를 들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의 불신과 오해가 종식돼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박수! 한때는 존경스러운 동물농장 주인에게 글쎄 적개심이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도 있었고 잘못된 생각이 퍼지기도 했지요. 그랬었죠. 오늘 우리가 동물농장을 직접 시찰한 결과 발견한 건 가장 현대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규율과 질서입니다. 필킹턴 씨는 동물농장이 식량 배급은 줄이면서 노동시간은 느린 것을 축하하고 농장 동물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축하했다. 나폴레옹이 연설을 시작했다. 저 역시 오해의 시대가 끝난 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저와 제 동료들의 사상에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무엇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그는 덧붙여 농장의 관행 가운데 일부를 뜯어고치기로 했고 애는 농장의 대외 신뢰를 높이게 될 거라고 했다. 필킹턴 씨의 우위에 찬 연설에서 딱 한 가지 토를 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런, 제가 실수를 했나 보군요. 예, 필킹턴 씨는 이 농장을 계속 동물농장이라고 불렀으나 앞으로 이 농장은 메이너 농장으로 불릴 겁니다. 자, 건배합시다. 메이너 농장의 번영을 위해! 번영을 위해! 동물들이 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뭐가 변한 걸까? 클로버의 침침한 눈이 이 돼지에서 저 돼지로 옮겨 다녔다. 내 스페이드 에이스가 진짜요! 그럼 내가 사기를 쳤다는 거요? 내 스페이드 에이스가 진짜라고! 싸움의 발단은 나폴레옹과 필킹턴이 카드 게임을 하다가 둘 다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놓은 것에서 시작된 걸로 밝혀졌다. 인정 못해, 이거! 안 돼! 12개의 화난 목소리들이 서로 맞고함질을 치고 있었다.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알겠어.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사람이 돼지인지 돼지가 사람인지 구별하기란 이미 불가능해져 있었다. 지금까지 조지 오웰 원작 동물농장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동물들에 의해 동물농장이란 이름을 갖게 된 농장이 끝부분에서는 처음 인간들이 부르던 메이너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농장주가 표방했던 가치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 먹어서는 안 된다는 술을 지도자 돼지들이 몰래 먹는다든가 인간의 어떤 그런 특권적인 삶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지도자 계층들이 한다든가. 그래서 작품 결말에 가면은 제일 좀 부조리할 만큼 우스운 것이 두 발로 걷는 짐승을 미워할지어다. 이게 이제 이들이 세운 처음에 계명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그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몇 그 돼지들이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하고 인간 행세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말에서는 우리 농장 이름이 더 이상 동물 농장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영어로는 manor 농장이라고 장원 농장이죠. 으로 바뀐 걸 몰랐냐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아이러니죠. 동물 농장을 표방했던 하나의 그 이들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노력이 그들이 그토록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증오했던 인간 농장으로 돌아가고 있음.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어떤 평등주의적인 사회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거부했던 억압과 착취와 독점에 자본가들이 주축이 되었던 그런 사회상으로 오히려 귀환하고 있음을 그 아이러니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 대목에서 아마도 오웰은 스탈린 중심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가 결국은 그들이 그 이상으로 내걸었던가 정반대되는 오히려
가장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전체주의적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어둡고 역설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